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또 현장의정 포커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가평군 인광현 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광현 의원은요, 하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상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가장 맞닿아 있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11월 19일, 바로 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11월 19일 뭐죠? 전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저도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피해 아동들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0월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양모에 의한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법을 바꾸기도 했고 법정형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올해도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는 여지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물리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의 관심으로 인해서 보다 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방임이나 정신적인 학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보호자가 마음 먹고 숨기면 언제든지 숨길 수 있는 형태 학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우리 옆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광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를 발족해 아동학대, 그중에서도 미취학 어린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정책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인광현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하반기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로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예전에 취약절 어린이를 또 함께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아동폭력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예방해야 한다 하래요. 근데 이제 제가 방점을 두는 거는 미취학 어린이 특히 이제 뭐 1세, 2세, 3세, 만 5세까지 꼭 부모가 아니어도 보호자한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관련 근거나 제도가 미약하지 않느냐에서 출발을 해서 연구회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뭐 육체적인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발생해야지만이 알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또 정서적인 이런 아동학대를 진짜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만 5천 건이 넘어요. 와. 이 중에 가해자 대부분이 보호자, 그중에서도 부모가 학대를 한 경우는 대략 86%일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은 44명.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이 전 국민이 분노했던 정인이 사건 이후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동학대가 줄지 않을까 기대는 좀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결과가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한 번만 발생하지 않고 다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있는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는 한 재발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2만여 건 중에 무려 4천여 건이 다시 재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아동학대 발견율이 전년 3.85%였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2023년에는 3.64%로 다소 감소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지금도 찾아내지 못한 아동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아동학대 유형과 좀 관계가 있어요. 학대라고 하면 물리적인 학대, 폭력 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체학대를 비롯해서 정서적인 학대, 성학대, 방임과 중복학대 등으로 학대 유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서학대나 방임 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해 아동이 말을 하면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영아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표현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또 통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서학대가 지난 아동학대 판단 건수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방법을 찾긴 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도 한몫을 하는 게 뭐 부부간에, 가족간에, 심지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도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광현 의원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있고 숨겨진 일들이 많아서 과연 이 통계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도 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동 학대는 사실상 집계로 놓고 보면 인구 10만 명당 분포가 상당히 어려운 집계예요.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간에 이루어졌던 일, 부부 간에 있었던 일, 특히나 내 자식이라는 개념에서의 과연 폭행이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빈도수는 많은데 어디까지를 법의 빈도로 볼 것인가, 커트라인을. 그 부분은 현황은 별 의미가 없고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황을 새로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뭐 정신적인 정서적인 아동 학대 진짜 계속 얘기했지만 알 수도 없고 티도 안 나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해요. 밖에서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정신적인 아동을 학대를 하는 부부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 아이가 버릇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좀 힘들긴 한데요. 네. 다만 아이들이 워낙 스펀지와 같아서 아예 티가 안 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한 훈육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그 안에서도 아이가 부모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로 발달이 지연되고 거나 행동 부조화 등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잘 봐야 하는 게요. 발달 지연이나 행동 부조화가 학대라는 건 아니고요. 예. 반대로 학대의 경우에 이제 아이가 잘 지내다가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거나 불안정한 눈빛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 분위기도 잘 살펴봐야겠죠. 예. 그리고 또 주변 신고 의무자들, 전문가들의 관찰도 중요합니다. 저도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이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선생님들이 항상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어느 한 곳의 소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이 제도권 안에서 이웃과 전문가 등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들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이나 영유아 보육기관,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실제로 릴레이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또 전수조사를 하면서 집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발빠르게 조기에 개입해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0%가량의 아이들이 다시 또 원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재학대에 노출되기도 하고 모니터링 등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취학 아동, 특히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는 영아기의 어린이들은 사실 정말 방법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없는 방법 중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임광현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경기도가 나서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시죠. 좀 더 제도권적인 그런 미취학 어린이가 친고를 가진 보호자한테 정신적이든 물리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정 조례가 없으니 대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식이 있는 분들하고 좀 더 토론을 해서 이제는 적어도 경기도의 어린이들이 폭력성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있어서 그래도 제도적으로 미미하더라도 첫 단추를 본의원은 경기도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일단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예방안을 찾고 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가 조례에 담겨서 경기도 지사에게 주어짐으로써 보다 더 경기도에서 나서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펼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 예방교육 등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어요. 이 연구회가. 예. 그래서 다른 해외 사례 등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방교육을 법제화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등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동학대 경우에는 예방이 물론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뭐 저희가 잡아내지 못할 경우에 그 후속 조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광현 의원은 아동보호법에 나와 있는 정신적인 피해 부분을 보상한다는 의무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개념으로 조금 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동학대는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재학대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미취학 아동은 특히나 발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달라요. 그래서 후조치의 중요성 아마 강조를 안 해도 모두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다만 언어가 좀 어렵고 표현이 어려우니까 왜 우리 오은영 박사님 요즘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들의 행동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가 약물남용이나 청소년,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위기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위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까가 참 문제지. 우리도 경기도 내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센터의 전문 선생님부터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이제 1420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메가시티 경기도에서 우리는 선행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제도도 잘 정비를 해놓고 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눈과 귀가 돼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지고 뉴스화가 되고 이럴 때만 조금 우리가 너무 반짝 관심 갖고 또 잊혀지는 게 아니고 좀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예전에는 아이들의 학대, 가정에서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적어도 신체적인 학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훈육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이들 퍼졌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신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또한 그냥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더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오히려 아이들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예. 사실 아동학대는 법안을 만들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경기도 의원과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합한 대안인지도 꾸준히 시민들의 피드백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광현 의원도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세대의 어른 세대로서 계속해서 이 발걸음을 맞춰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부터 내 나라의 내 어린이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어린이로서 행복하고 청년으로서 미래를 생각하고 또 어른이 됐을 때 그들이 좀 더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역시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누차 갖습니다. 생각보다 어렸을 적의 경험과 기억은 평생 가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지와 응원이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네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지와 응원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평생 가는 상처, 흉터로 남는 일은 최대한 우리 주변의 어른 세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를 두고 사회는 선진국이지만 가정은 후진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이걸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부모님들의 모습, 보호자의 모습을 좀 더 응원해 봅니다. 네, 우리도 사회 일원으로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가평군 임광현 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